지금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 주시나요?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 마련은? 네, 빠르면 빠를수록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 지금 현재 하락장이 2번 있었어요. 네. 그게 98년 IMF 때 있었고, 그리고 2008년대 금융위기 때 네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98년 IMF 때 사실 하락이 되고 나서 하락 기간이 길었냐?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98년도 IMF 됐을 때, 왔을 때 거의 집값은 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게 2001년도까지 가격을 하락이 됐고, 2001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도 굉장히 화랑이고 거기에 힘입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왔죠. 맞아요.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2009년도 1년 동안 5.2%에서 2%대로 기준금리를 확 끌어내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풀어야지만이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고 그걸 받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 금리를 인하했더니 다시 이제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반짝 회복했던 거죠. 왜? 유동성만으로는 경제시장 상황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심리도 많이 죽은 상태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 동안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 기간은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지금까지 8년이지 9년, 10년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본다 한다면 과거의 30년 동안 봤을 때 상승 주기는 7년에서 한 8년 정도. 반면에 하락 기간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승 기간하고 하락 기간을 비교했을 때 상승 기간이 하락 기간보다 2배 정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지만 결과적으로 시세 그래프는 우상향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이분들이 누구나 가장 좋은 집값의 포인트는 가장 바닥일 때. 그렇죠. 그때 사고 싶죠. 그렇죠. 오를 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이 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닥점은 이미 뚫고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버블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에서 하락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지금 내 집 마련 매수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동산 고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상장을 변화했던 이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고수들은 서울 지역을 투자했을 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때 거의 입성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걸 계속 즐겨보는 거예요. 막 연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가격 상승의 흐름을 놓고 보고 오르네 하면서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있는 거죠. 근데 가격만 상승하냐? 그렇지 않고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가 나타나고, 최근 가장 많은 규제 중에 일단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 특히 세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강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1주택자도 똑같아요.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팔면 양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또 다른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도 급등해버린 거죠. 갈아타기도 어렵게 됐다. 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도 그렇고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도 그렇고 지금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장의 모습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언제 매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팔 수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고수들도 지금 팔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하락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그때 또 팔려고 하더라도 고민할 거예요. 쉽게 못 팔 겁니다. 언제까지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이거를 팔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을 하락했을 때 내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버리면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손실이 하락에 대한 손실보다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못 파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파느냐?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시점.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제를 하게 되면 하락의 속도, 하락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24번의 정책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그때는 이제 테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에 물건을 다 내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공급 물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과적으로 가격은 급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미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완화됐을 때 팔고 가격이 급락했을 때 그때 시장 상황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락한 거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닥점을 찍고 거래가 조금씩 이렇게 되살아날 때 그때 매수를 하고 그때 매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점일 때, 무릎일 때.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어깨를 넘어서 눈속까지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관점을 부동산 고수들은 투자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어렵다는 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부랴부랴 그때 막 이렇게 여기도 오르네 저기도 오르네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공부를 하게 되고 강의를 듣게 되고 그래서 월부 같은 경우에도 상승장일 때는 수강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바글바글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네. 하락장일 때는 정말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요. 이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 보니 아직은 하락장이 아닙니까? 아닌가 봅니다. 관심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락장의 모습이 특히 서울시 하락장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쭉 빠져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의 부동산 매토를 다 해봤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경험들. 뭐 월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수요층이 탄탄하고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덜 받을지 비슷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하락장일 때는 뭘 하느냐? 하락장일 때는 그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복귀를 하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기간보다 하락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다시 상승장이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그걸 못 느껴요. 왜? 주변에서 소문이 들릴 정도면 이미 상승세는 상승에 대한 폭등 내지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대 그때 사람들이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시 이렇게 또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살려고 했던 시점보다 지금의 시점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때 네. 살려고 지금 더 싸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그래서 됐어.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낫다.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하고 네,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타이밍에 내가 투자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하락장에서는 공부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하락을 바닥을 찍고 상승장 때 살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장과 그때 상승장은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뭐 부동산의 어떤 고수, 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이 그래도 5년, 10년 뒤에 놓고 봤을 때 그때 샀을 걸 라고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어떤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계속 시장을 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더 신중하게 좀 보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다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사더라도 좀 견딜 수만 있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입만 한다면 끝까지 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맞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 같은 경우는 저점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생각날 때 어느 정도 자금 여력 되면 그 안에서 한도 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주 베스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정리를. 그러니까 실거주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많죠. 맞는데, 많아요? 많죠. 네, 맞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네, 기준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이론을 처음에 접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전 투자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예, 10년 주기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론에 있어서는 그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년 주기. 10년 주기는 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이 한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10년 주기로 한다면, 그러면 이론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상승하고 5년 동안 하락한다는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이론이 실제 지역의 상황에 다 맞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계속해서 모든 시장은 다 제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상승하고 나서 또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시장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에 대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기간과 하락의 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최적의 매수를 그리고 매수할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저점인, 그런 저점 시점은 바로 가격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지점인데, 저는 이 사이클을 총 4개의 단계로 구분합니다. 네. 구분하는데, 이제 바닥점을 찍고 회복이 됐을 때, 이 구간은 저는 A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복 이후에 상승이 이어가서 가는 구간, 이 구간을 저는 B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구간을 C 구간, 그리고 하락 다음에 이제 침체기가 나타나는 이 구간을 D 구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이 D 구간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A 구간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럼 A 구간을 어떻게 찾아? 네, 그게 그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A 구간이 가장 좋은 거는 딱 경고점을 찍을 때 투자하는 것이 매수할 때 제일 좋은데, 사실 이거를 위해서 저는 24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잡기가. 네, 이 전조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계속해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38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앞당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당겨가고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다 없죠.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적어도 현재 지금 이 지역이 매수해도 되냐, 되지 않냐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거,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었어요. 그 힌트를 바로 이 10년 주기설로 했었던 거였고, 그러면 상승이 5년, 하락이 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승이 5년 놓고 봤을 때 그 절반을 나누면 이게 2년 6개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년 6개월. 네. 그러면 반대로 전국에 있는 각 지역, 뭐 광역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소도시까지 다 놓고 봤을 때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떤 지역이든 최소한 2년 6개월 상승장일 때 2년 6개월 이상 상승하지 않았던 지역이 거의 없어요. 실제 제가 확인했던 데이터로 봤을 때는 95% 이상이 상승장이 시작하면 2년 6개월 이상은 전부 다 지나간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08년도 뭐 11월, 9월에서 11월 살부터 해서 저점을 찍고 매가가 상승했는데, 그러면 서울 지역의 A 구간은 예를 들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서울 지역의 A 구간이 네. 2013년 10월
부터 저점을 찍고 가격이 상승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네. A 구간은 몇 년 몇 월까지일까요? 16년 4월부터 10년, 벌써 계산하셨네요. 질문한다 했잖아. 오. 16년 4월부터겠죠. 네. 그쵸. 그러면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 이때가 A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아. 왜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했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시장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이 A 구간에 몰려있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40% 정도는 A 구간에 있고요. 오, 40%나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현재 B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지방은 광역시를 제외한 중도도시는 다 A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역마다 시세 그래프를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리고 2020년부터 전부 다 매가가 이제 상승하기 맞아요. 시작하는 네.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리스크 측면으로 보고 본다면 내가 B 구간에 투자하는 것이 맞냐, A 구간에 투자하는 거 맞냐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수익금은 내가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싶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A 구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광역시는 어떻게 될까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네. 대부분 지역들이 전부 다 거의 비구간입니다. 비구간이고, 유일하게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 부산만 한 번 저점을 찍고 가격을 조정받고 난 다음에 2019년 이후부터 다시 한번 A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전부 다 비구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다 비구간인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울산 정도 같은 경우에는 비구간이지만 계속해서 비구간 시장 상황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리스크가 큰 지역이 대전이나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대구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거래량인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 6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그게 네. 아니라 6개월은 6개월, 1년 주기로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달에 거래량이 이 정도 저점을 찍었어. 그 다음 달에 또 찍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래량 쭉 터졌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 다시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흐름에 대한 그래프를 타거든요. 거래량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점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건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다 동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 역시도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래량의 그래프를 보이느냐. 반대로 정점을 찍고 거래량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점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실제로 그리고 또 거래량은 저는 실질적인 수요로 봐요. 실질적인 수요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네. 그리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급이 네. 일정하다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논의를 하고 거래량으로 놓고 본다 한다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공급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각 지역마다 평가를 해야 되지만 거래량만 놓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큰데 현재 지금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의 흐름이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좀 다르게 봐줘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설명했을 때 공급 물량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고 물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은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1990년 때만 2만 가구 이하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다 2만, 8만 이렇게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90년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때 평균의 공급 물량이 2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모습 보고 있고, 그리고 재고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 물량을 판단했을 때는 이제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부동산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로 나오는 물량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 이제 그 6.2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발표되기 전까지만 직접 가면 거의 8만에서 9만이었거든요. 매물수가. 그런데 그 발표되고 난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4만 가구로 떨어집니다. 현재 지금 4만에서 5만 정도,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나는 수준의 모습의 물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 물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 물량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총체적인 총량의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점점 감소한다 하더라도 네.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런 그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예전에 막 상승장과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규제가 좀 더 완화됐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완화됐던 시장인데, 지금은 그때 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들, 즉 집값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살려고 하더라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사버렸고, 지금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해서 못 사는 시장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금리 인상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 선제적 대응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도 지금 올 빠르면 7, 8월 빠르면 8, 9월 아니면 10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준금리에서 0.25% 정도가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는 0.75 정도 인상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금리에 대한 인상의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점점 이제 살 수 있는 매수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점을 찍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수해야 할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매수해야 할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A 단계인 경우, 지금 이제 변곡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2년 6개월의 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지금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힘든 경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40%. 네, 40% 경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곽 경기도 쪽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애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양주, 의정부 지역들, 최근에 동두천 지역들, 절대 평택, 움직이지 오산. 않았던 지역들, 그렇죠? 평택, 그다음에 오산, 심지어는 절대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천이나 여주나 포천까지도 요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들 보면 지금 다 애국가에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평택이 뛰니까 안성도 같이 가격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역은 비구간 지역이 많고요.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지역들이 매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래량 증가인데, 또 거래량이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가 1억 미만의 물건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대부분 공시가 1억 미만의 어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포진했던 지역들이 최근에 이슈돼서 가격이 상승하고 애우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직 2년 6개월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그쪽 지역은 매수해도 하는 것이 괜찮다? 비유가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리스크가 좀 더 적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지역들 보면, 애우관의 지역들 보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애우관의 대부분 지역들은 거래량이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매물은 감소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기본적인 각 지역마다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규제 지역보다는 규제 지역의 매물이 훨씬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지역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해. 그럼 내가 팔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겠죠. 이제 걷어들이겠죠. 집값이 상승하는 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네. 더 버티면 이제 나도 벼락거지를 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